자, 이제 레버리지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이 있죠? 우리 레버리지라는 말을 지렛대 이래요, 지렛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요즘 뭐 맞벌이를 해요. 뭐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집안일을 하기 싫어요. 나이가 어린데 집안일을 다른 사람 시킨다고요? 일을 주고. 뭐 윤리적으로 뭐 싸가지 없는 놈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야. 그 시간에 내가 휴식을 취하고 다른 돈을 버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결국 레버리지는 한마디로 하면 타인을 이용하거나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용하는 걸 다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 저도 이제 회계법인 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럼 제가 급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급여를 주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죠. 하지만 내가 일하는 대신 타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뭡니까? 고정비를 주죠. 타인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급여만 주고 나머지 추가적인 이익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죠. 단점은 뭡니까? 망할 수도 있죠. 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정비니까 일은 돈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나면은 나는 남는 게 내 돈을 더 추가 투입해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예요. 근데 우리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본다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꿔온 거예요. 즉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요. 10억짜리를 삽니다. 근데 남의 돈으로 샀어요. 부채 5억. 내 돈 자기 자본 5억 넣었어요. 10억, 10억이에요. 근데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20억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레버리지를 일으켰으니까 부채는 그대로예요. 내 돈은 15억이 된 거죠. 즉 자산의 가격은 2배 뛰었지만 내 재산은 3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자본주의의 기본인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켜라.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영끌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왔는데 아파트 가격이 5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부채 5억만 남는 거죠. 자산 5억과 부채 5억만 남아요. 내 돈 빵원 됐어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레버리지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낸스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를 위주로 배우고 나중에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 손익 분석에서도 영업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의 첫 번째 척도는 부채 비율입니다. 즉 회사가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끌어올 거 아니에요. 부채 100억이다. 자기 자본 100억이다. 이 자기 자본은 납입 자본도 있고 사내 유보금도 있겠죠. 납입 자본이 자본금 또는 주발초가 되고 사내 유보금이 이익잉여금 같은 게 돼요. 토탈 200이다. 라고 했을 때 부채가 100억, 자기 자본 100억, 그래서 100% 부채 비율.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100% 부채 비율. 뭐 이 정도면 회사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주식회사 좀 사이즈가 되는 회사는 100% 레버리지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채 비율, 가장 많이 쓰는 비율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 비율과 유사한 비율 중에 하나가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자기 자본 비율에서 이 총 자본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에서 말하는 자본이 아니에요. 재무관리 관점에서 내 돈과 남의 돈,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재무상태표에서의 자본이고 타인 자본이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아까 이럴 때 100%였는데 자기 자본은 비율은 여기 자산이 총 200이잖아요.
총자산. 총자산은 곧 총자본이 되는 거예요. 총자산 이퀄 총자본. 총자본이라는 것은 부채 중에 그리고 자기자본. 부채를 타인자본, 얘기를 자기자본. 둘 합쳐서 총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총자산 중에 자기자본의 비율이 몇 프로냐. 이게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다. 부채 비율이. 그럼 자기자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자본 비율은 50%가 되겠죠. 그죠? 자, 시험 문제에서 부채 비율이 200%다. 그럼 자기자본 비율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방정식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임의로 숫자를 여기서 만들어서 심플하게 가보는 거예요. 부채 비율 200%야? 여기 200이야. 자본 100이야. 300이야. 그럼 내가 임의의 숫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총 자본이 총 자산과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은 요거 300에서 100, 3분의 1이야. 아니면 여기서 3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33.33%. 자, 부채 비율 한 번만 더 높여볼게요. 300%예요. 그럼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자본 대비 부채잖아요. 그럼 여기가 300이란 얘기야. 400이란 얘기고 자기 자본은 4분의 1이 되겠죠? 2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이 상승될수록 자기 자본 비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고 여러분이 여기서 숫자를 만들어서 이 비율을 구하시는 것도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에 임의의 숫자가 나와요. 부채 비율 몇 프로다. 이 상태에서 뭐뭐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이것들은 부채 성격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부채면 다 부채야. 그냥 부채는 다 부채야. 이 부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분할 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돈을 갚기 전에 이자 주는 놈들이 있고 이자 안 주는 애들이 있어. 이자 주는 성격의 부채를 우리가 차입금 이렇게 불러요. 그럼 차입금에 해당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의 단기 차입금. 이자 주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 이자 주는 거예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서 빌린 거예요. 자, 사채. 직접 금융한 거죠. 회사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환사채. 이자 나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차입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차입금만 가지고 레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그 비율이 여기 차입금 의존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특히 2부 문제에서 이 차입금 의존도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부채들이 쭉 있어. 그 쭉 있는 부채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있을 때 이 중에 차입금, 사채, 전환사채,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차입금 의존도 계산 시의 차입금이야. 그래서 그 차입금에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그 차입금을 말할 때 이렇게 정의를 줄 때도 있어요. 2부에서는, 이 과목에서는. 근데 정의를 안 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요 근래 시험 문제는 대부분 차입금 의존도를 계산할 때 차입금은 무엇이다. 이렇게 단서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걸. 오케이. 차입금 의존도는 어쨌든 요 총자산 혹은 총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섞여 있는 차입금들, 회사채 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1000쯤 돼요. 1000억 되는 회사예요. 1000억.
자, 부채가 500억, 자본 500억.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보면 부채 비율 몇 프로입니까? 부채 비율 100%. 왜요? 500분의 500. 자, 자기 자본 비율 50% 되는 거죠. 총 자산 중에 자기 자본. 근데 이 부채 중에서 차입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입금. 차입금이 예를 들어서 200이에요. 200. 나머지는 차입금 아닌 채무 있죠. 회사가 퇴직금 줘야 될 수도 있고 외상 때 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빼고 차입금 200이다라고 하면 차입금 의존도는 몇 프로가 됩니까? 차입금 의존도는 20%가 되죠. 전체 자산 중에 차입금 의존도는 차입금 20%다. 제 시험 보러 갔더니만 차입금 의존도가 막 150%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잘 없죠, 사실. 총 자산보다 차입금이 더 많다는 얘기고 그건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거 찍으시는 분들은 조금 삔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랑 아예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어쨌든 총 자산이 분자는 차입금 및 회사채 등등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입금 평균이자율, 요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내가 봤더니 이 회사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부터 쭉 있잖아요.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 1년간 이자를 보니까 10이 나갔어. 10이. 그러면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몇 프로 나가느냐 보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차입금이 200이고 이자가 10이라면 한 5% 정도 냈으면 이자 비용 10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차입금 평균 이자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12월 31일 현재 차입금이죠. 그럼 이 회사는 차입금이 1년 내내 200이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차입금이 있는데 얘가 200인데 이때는 차입금이 예를 들어서 400 있었어. 그래서 상반기는 400, 7월 1일 날 상환해서 하반기에는 200.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자가 많이 나오고 이때는 절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 비용은 1년 내내 나온 거잖아요. 1년 내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재무 비율 같은 걸 볼 때 항상 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치고 이런 차입금 등은 평균 잔액, 여기서 얘기하는 얘네들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수치란 말이에요. 이 둘을 조합해서 뭔가를 비교할 땐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는 평균으로 계산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하면 300이잖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나는 계산하겠다.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는 평균으로 계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원래는 월말 잔액 같은 걸 다 더해서 12로 계산하면 평균이 잘 맞을 텐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낼 수 없으니 기초와 기말을 두 개를 평균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잔액이 나오고 그걸 분모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시험장에선 이런 단서가 주어지기도 해요.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은 같다라는 가정하에 기말 금액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말 금액을 평균값이라고 두면 되겠죠?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이 같으니까 두 개를 더하고 이걸 2로 나누면 그게 평균값일 거 아니에요. 그럼 기말 금액 그 자체가 평균값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평균의 값으로 정한다.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그렇게 계산하세요. 그래서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자 비용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장단기 차입금과 회사채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